여기 사진은 이제 이 배경 사진을 쭉 이제 넣어놨는데, 배경 사진은 저희가 필드웍을 갔던 이시노마키 시에 그서 찍은,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 사진을 넣었습니다. 뭐 사진들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사진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집 안에 옷이 2층에 옷장에 옷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각했던 것은 한 신사태가 나고 한 2주쯤 있고 난 다음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지진이나 쓰나미는 비교적 자주 있는 곳이고 상당히 잘 여기에 대응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거기에다가 원전 사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게 지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국내외적인 문제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향후 일본 사회의 어떤 장래 방향성 같은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태가 되지 않겠나, 말하자면 중첩성이라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에 일본에 대한 연구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 다재적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축적해왔던 연구 역량들, 특히 이제 각 대학이라든가 또는 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좀 모여서, 학회가 중심이 돼서 모여서 같이 좀 협력 작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태가 나고 한 2주쯤 있다간가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 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일본은 이렇게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이 떠올랐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또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런 경제 침체 문제라든가 또는 재정 문제라든가 리더십 부재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또 작년에 상징적으로 중국이 이제 일본을 앞서게 됐고, 그런 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일본 사회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던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 일본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함의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안전에 대한 신화 같은 게 무너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역 협력이라든가 또는 피해 복구 과정이라든가 또 양자 관계 측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연구를 가자.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 3월 말쯤이니까 비교적 빨리 계획을 했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동북 쪽에 신간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렌트카를 해서 나리타에 내려서 렌트카를 몰고 6시간 정도 해서 센다이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을 가야겠다는 이제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센다이에 가서 이제 보니까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이시노마키다. 그런 이 정보를 가지고 이시노마키에 들어갔었습니다. 운 좋게 그 이전까지는 아마 길이 아마 뚫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저희가 가기 한 2, 3일 전에 아마 길 정도를 치우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길에서 찍은 건데, 길 정도를 치우고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죠, 마을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시노마키를 갔었고,
그리고 센다이의 경우에는 지진과 관련된 무슨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 문제는 아니다.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로 이제 쓰나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동경으로 내려와서 관련된 여러 동경에 내려와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윤 기자처럼 후쿠시마에 갈 용기는 없어서 후쿠시마는 지나만 오고 동경에 내려가서 이제 원자력 관련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가기 전까지도 말이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너무나 그때는 위기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냐마냐 이제 말이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이제 5사람이 갔는데, 이분들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2, 3일 전에 뭐냐면 가족들이 걱정을 한다. 와이프가 말린다 뭐 이러고, 제가 공무 출장을 가겠다고 서류를 내니까 우리 여직원이 다 봤더니 아니 너무 위험한 곳이 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가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한국에서 좀 난리를 쳤구나, 쓸데없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쓰나미 현장은 정말 대단했고요. 제가 항상 갖다 씁니다만은 전쟁이 난 곳에 가도 저렇게 형편없진 않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현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상당히 고마워하는 해서 그런지 평소에는 만나기 힘들었을 것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단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미야기현 지사는 아마 제일 바빴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근데 시간을 내서 만나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도코 의원 지난번에 오자와하고 이 양반도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 스스로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비교적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는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외교, 한일 관계 이렇게 묶어서 한 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따로 하나 가고, 세 번째로 사회문화로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전 문제, 다섯 번째 미디어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한 두세 개씩 주제를 정해서 한 12꼭지 정도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책을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아서 이미 출판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챕터 중에서 아마 앞에 정치학 파트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겠냐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이제 일본 국내 정치 문제고, 두 번째가 국제 정치,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일 관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덩어리는 세 덩어리입니다. 세 덩어리 중에 이제 앞부분 얘기인데요. 이 대재난이 일본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크게 보면은 일본 전후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번 사건을 계기해서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보기에는 이게 보고 느끼기에 이 워낙 지진 쓰나미 규모 자체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소대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난 사태를 보는 가장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정부의 초동 대응이나 원전 사고 대처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빚어졌고, 특히 뭐 물자가 그렇게 풍부한 나라에서 왜 초기에 피난민에 대한 긴급 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매뉴얼 사회 병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것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고가 워낙 그 성상 초월한 규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좀 넓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특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일단 칸나우트 정권은 이번 그 재난 이후에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칸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이 확산일로에 있고, 그 정권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칸 정부가 모든 그 책임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 정부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이 모든 정치 활동이 지금 재난 대응에 매몰되어서 어떤 새로운 큰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이 칸나우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럼 칸나우토가 사임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전망이 있는 거냐 하면 대단히 그 비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해산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는 지금의 이 불안한 리더십 하에서 계속 그 사태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연립이나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도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본 정국은 안개 정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정치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이 소위 중일 간의 GDP 역전 또는 생값 사태에서의 불복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그 힘의 쇠퇴를 겪고 있는 과정에 더욱이 이번 그 재난 사태는 더욱 그러한 그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을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국제사회하고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미일 동맹 이 대단히 중요하고, 근린 제국하고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사활을 결정한 문제다라는 인식은 적어도 오피니언 리더 수준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역시 대중 레벨에서는 좀 심리적인 공포로 인해서 좀 위축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지나치게 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양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 문제와 관련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자위대 10만 명이 지금 그 동북 지역에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위대에 대한 평가가 전후 최고의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미일 동맹은 이를 계기로 해서 훨씬 더 강화되는 측면을 보이지 않겠냐 하는 측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늘 듣는 얘기, 그 가서 현지에서 들은 얘기 중에서 풍평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후이오히가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이제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선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컨트리의 코스트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뭐 한국은 절대 안전하고 청정이고 일본은 절대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냐 하면, 저는 그런 이분법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글로벌하게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컨트리 코스트가 커졌다고 하는 게 크고, 더욱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일본 전국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안고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경의 지금 방사능 수치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능 공포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쿠시마 30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물 또는 뭐
채소, 바닷물 이런 게 오염됐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체 영향이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품평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일본이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교부 나오셨지만 혹시 MB가 한중일 정상회담 때 피제지를 한번 가게 되면, 아니면 한중일 정상이 한번 피제지를 방문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외교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내에서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GDP 3%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 시설이 지금 가동 중단됐다는 하는 상황은 심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 3개 현이 차지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3개 현의 일본의 경제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본이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절단난 게 아니고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오히려 일본이 경기 활성화되고 또는 토목 건축이 일본 경기를 일으키는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실체인데, 역시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고 품평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진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형성이 됐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3차 방정식 풀기라고 정리를 했는데, 원전 문제,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쓰나미 사태에 대한 대일 지원의 문제는 각각의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고, 이 3개 차원의 방정식이 서로 넘나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일 지원 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보편적인 차원의 우리의 행위고, 이건 국격을 높이는데 자산이 됐다고 보고요.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는 아무래도 영토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하 선생님들 강조하시다시피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시킨, 이렇게 3개 사건이 각각의 개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현대일본학회에서는 원자력 관련한 독점적 지위에 있었는데 이번 출장으로 독점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 또 하 교수님부터 해서 장 교수님, 백 선생님, 여러 도사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을 좀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다 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월 11일 지진 전함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일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 날부터 1호기에서부터 수소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고, 5등급으로 사고 등급을 발표한 것이 18일이었는데요. 다시 그것을 4월 12일 날 한 달 있다가 다시 7등급으로 사고 등급을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원자로도 언론을 통해 소개를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수소폭발로 이 외벽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2호기밖에 없는데, 사실 2호기는 압력 용기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압력 제어실에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손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을 띤 오염수가 토양과 바다로 상당한 부분 지금 흘러 들어갔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봉에 관련해서는 4호기는 당초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1, 2, 3호기는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 냉각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연료봉 노심 용융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서 1호기는 약 절반 이상이 지금 손상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 3호기도 약 30% 내외의 손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흐름을 보시면 대개 이제 전원이 공급돼서 이 연료봉을 냉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17일 날 도쿄 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의 냉각에서부터 지금 20km까지 피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피난구역의 방사성 수치를 낮추는 데까지 5개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고요. 각 과제별로 2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스텝 1과 스텝 2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스텝 2는 약 6개월 정도 그래서 아마 연내에 스텝 2를 완료한다 그런 목표로 지금 이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의 정의가 뭐냐면 방사선 양이 착실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도록 조치하는 것. 스텝 2는 방사선 물질의 유출이 관리되고 선량이 감소하는, 대폭 감소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스텝 1과 스텝 2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부분을 보시면 우선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냉각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 100도씨 이하의 냉원 정지 상태까지 가는 것을 스텝 2의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자로 냉각 부분이고요. 그 바로 앞에 그림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바로 근처에 여기서 꺼낸 사용 해결료를 식히기 위한 해결료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손상된 핵 연료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 연료 풀의 냉각도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가 모두 안정적인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온 이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문제가 세 번째 단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 고농도 오염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고농도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확보하고 그리고 저농도 오염수를 보관 처리하는 것을 스텝 1으로 하고 스텝 2에서는 오염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스텝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및 건물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분야에서는 일단 원자력 발전소 건물과 인근 토지에 지금 있는 방사성 물질이 비산되는 것을 막는 스텝 1으로 하고 스텝 2는 특수 천이나 등등으로 원전 전체를 에워싸는 것을 스텝 2의 단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지금 20km까지 피난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지 못한데요. 이 방사선량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정확히 홍보한다. 그리고 피난구역 20km 이내에 방사선량을 충분히 낮춘다는 것을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드맵이 발표될 단계에만 하더라도 스텝 1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의 달성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서 더 이상 수소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고농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는 이런 것을 스텝 1의 달성, 스텝 1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스텝 1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서 만났던 분들이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은 이따 김은희 교수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 대책 조사반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적인 속성으로 봤을 때 최소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야 코레일은 일주일 만에 고치고 우리 원전 또 작은 사고 나면 거의 한 달 이내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만 이 친구들은 최소한 반년에서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원전 사고 관리, 일본의 원전 사고 관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원덕 교수의 발표에서도 소떼이가이 상정외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정외의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주로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은 원자력의 분야란 것은 소떼이가이가 없어야만 되는 분야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 소떼이가이라는 말로 도망가는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그래서 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평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제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방식이 다르고 또한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이 중심인데, 이런 것 역시 소떼이가이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반 위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이지, 일본처럼 어떤 상정 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후쿠시마보다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따가 그 인터뷰 내용 소개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원전 안전관리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특히 사고 대책반이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 피해 사항 또는 어떤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정리 발표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기관들이 분산되어서 대응을 했던, 그래서 창고가 어디고 누구의 말이 가장 정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이라는 데서 주로 기술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안전보안원이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기관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장려하는 기관 아래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안전보안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어차피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것도 원자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원자력 원자력 집단의 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런 원전 거버넌스가 분리되어 있는가 또는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로 일본 정부가 많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2008년도에 혹카이도 G8 정상회담 당시에 일본이 냈던 이니셔티브가 이 원자력 관련한 3S라는 것을 중요한 원자력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핵물질의 방호라는 것을 첫 번째 S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는 원전의 안전성을 두 번째 S. 세 번째는 이 핵테러 등으로부터의 핵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핵 안전을 세 가지를 중요한 3S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위원회의 여러 브로셔나 또는 일본 원자력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 쉽게 2008년도부터 이 3S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태를 보면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사고라는 이 세이프티 사고가 결국은 일본의 시큐리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자위대 육상자위대 18만 명 중에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자위대 전체 병력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이게 동원되는, 사실은 그렇게 분리해놨던 세이프티 문제가 시큐리티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위원장 대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3S를 분리된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향후에 원자력위원회 등등이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내년에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미국의 작년에 열렸던 핵안보 정상회담에서는 말 그대로 이 핵테러 등등에 관련된 시큐리티의
모든 관점이 놓여져 있는, 그리고 스큐리티 이외의 영역으로 이슈가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S 중에서 스큐리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해관보 정상회담의 주된 성격입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원자력 안전과 스큐리티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한중일은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두에 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일이 동북아 차원에서 이 원자력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젠가 있었던 그 삼국 경제장관,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에 협력한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원자력 안전관리 협력 부분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일이 세계 3위, 5위, 그다음에 중국은 금방 세계 1,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이 원자력 안전관리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원전 사고란 것은 사고에 따라서 나라마다 갖고 있는 경험이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러시아의 경험, 미국의 경험, 일본의 경험들이 다 다른데, 사실은 이런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이 원전 사고 대응 국제 협조 네트워크라는 것이 일정하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중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이 포함된 이런 원전 사고 태스크포스와 같은 것들이 IAEA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도 좋고 독립적인 기관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런 원전 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 해결 TF가 좀 논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 주제로 생각을 해봤고,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한 부분 커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밤낮으로 만나는데 주로 낮에 만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만난 분이 이제 미아의견 지지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이분 역시 이제 상정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런 상황하에서 피해가 컸다. 가장 이제 주된 피해는 농림수산업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목시설의 파괴, 이런 것들이 현내에서는 가장 큰 피해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거의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요. 이 밖에 이제 주택 관련 피해 같은 것들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원덕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미화기원에서 3만 호 가설주택을 정비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주택 보수 지원을 포함해 볼 때 약 한 3, 4조엔 규모 국가와 민간을 합쳐서 3, 4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야기 현내에 이제 원전이 오나가 원전이 있는데요. 그 오나가 원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과는 달리 전혀 거의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피난민들이 일시 대피 장소로 사용할 정도로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원전 쓰나미 피해 과정에서 느낀 점, 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드바이스에 관련해가지고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부품 소재 산업에 많은 타격이 있었고, 그것이 일본 경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제 문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런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도주제를 제안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리스크 분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일본 국외의 반응 중에서 좀 과민 반응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일본산 공업특허에 대한 방사능 검사랄지, 일본행
여객에 대한 여행자 보험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위원도 교수께서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못했습니다. 안 들어줘. 가입이 안 돼서. 가족 사랑이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이신 스즈키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고 검증이 중요하다. 사고 검증과 자료 보존이 중요한데 이 인터뷰 시점에는 이제 정확한 명칭이나 이 절차 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5월 중순에 가칭 원발 사고조사위원회 3자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사고 검증과 자료 보존의 절차를 밟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하순에는 이제 IAEA 이 중간보를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포인트가 될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와 오나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과 같은 괜찮았던 것과 괜찮지 않았던 것들의 차이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전원학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학부 문제도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자체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정보의 공유, 정보의 발신에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미로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보의 공유 체제, 해외 발신 같은 것들에서 많은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검증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번에 원전 사고가 향후에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검사 중인 6기의 재가동자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54기 중에 16기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원전의 재가동이나 신설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문제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원자력 정책이나 그 에너지 문제에만 하급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일본의 그 라이프 사이클, 향후 일본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저희 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안심 안전 사회 또는 순환형 사회로 구조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의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도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에서의 전원이 소실되는, 상실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 레벨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내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가혹한 조건 하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번째는 앞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정보의 그런 발신, 체제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그러한 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점과, 앞으로의 이제 그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원자력 위원으로 계신 오바미에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좀 나왔던 점이 약간의 중복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심각한 사고 시의 대응 체계, 일본의 그런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흥 구상회의에서부터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 이것은 고질적인 일본의 그러한 종적 행정의 문제점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보 창구의 일어난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사실 이번 의사결정 과정이나 문제에 처리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실 소외된 조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력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추진파인지 반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아사히 신문 4월 18일자에 원전 반대 여론, 원전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현상 유지가 53%에서 51%, 반대가 28에서 41%로 한 3년, 4년 전에 같은 설문에 대한 여론조사에 비교해 볼 때 이런 변화가 보였다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분께서는 생각보다 원전 사고에 대한 반응이 쿨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차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의원을 운 좋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과는 이제 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고요. 주로 이제 일본의 리더십의 문제, 일본 정치의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의견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문제에서 나타난 일본 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수상 개인의 문제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눴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석 회장님의 친구이시자 일본의 민주당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 같은데요. 이분과의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PHP라고 하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 PHP 연구소는 마쓰시다 정경숙과 입장 관련성을 맺고 있는 연구소 같습니다. 여기 이 연구소가 많이 민주당 정권의 어드바이스라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이 연구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흥을 부상하고 부흥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세 인상, 부흥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세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질 것이고, 이 일본의 전국을 안개 전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동일본 대재난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괴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의 기능이 마비가 됐었고, 국가도 역시 기능이 마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현 단위를 묶어내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핸드폰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도 테츠야 선생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말씀 같은 경우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요한 포인트로서 원전의 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진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경산성 상하에 있는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 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사업자가 따로 있고, 또 원자력위원회가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문제점은 이제 자원에너지청에
기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추진과 규제를 같이 하고 그 기관의 산하에 그 원자력 안전 보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재검토를 해서 별도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 국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 역시 이제 그 정부의 발신 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과 달리 이 국제사회의 이제 물심양면의 그러한 신속한 원조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원조에 대해서 일본의 수용 태세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이 나왔던 이야기에서는 매뉴얼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원조 자체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진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자력에는 이 소대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 원자력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쓰나미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보기보다는 100%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재적 요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얘기지만 대사. 그 사실 대사님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원덕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자유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향후 미일 관계에 영향이 있어서 관련된 그 신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인드 신문 4월 18일자를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부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불신감들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서도 자유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95%를 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였고요. 자유대와 미군의 연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